예, 우리 지난 시간 예, employment, unemploymen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오늘 그 노동시장에서 이제 고용과 실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업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들, 요인들 이런 이야기를 좀 아마 오늘은 못하겠지만 23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이버 포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레이버 포스는 경제 활동 참가, 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레이버 포스는 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을 합쳐서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 활동 인구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Not in the labor force 아니면 뭐 out of the labor forc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냐면 당연히 뭐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이 다 비경제 활동 인구인데 대체로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여러분도 다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퇴한 사람들, 은퇴자들,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잡서치를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대략 한 1,680만 명 정도가 비경제 활동 인구고 전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한 37% 정도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난 이제 3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 데이터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취업자고요. 그래서 인플로이드. 그다음에 이제 대략 한뭐 전체 15세 이상 인구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 2% 조금 더 되는데 실업자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비경제 활동 인구. 뭐 N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O라고 쓰기도 합니다. Not in the labor force에서 N이라고 쓰기도 하고 out of the labor force에서 O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3분의 1 대략 한 뭐 3분의 1 비경제 활동 인구, 3분의 2는 취업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뭐 고용률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Unemployment rate은 이제 실업률이고요. 실업률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이제 취업자들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앞서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을 합친 것이니까요. 합한 것이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들 비율이 바로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노동시장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그냥 Participation Rat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Potential Workers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되고요. 그래서 1 빼기 경제활동 참가, 100 빼기 경제활동 참가율 하게 되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면,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고용률은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들의 비율이 되고, 고용률은 이제 Employment Population Ratio라고 부르고요. 고용률을 Employment Rate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고, 고용률은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15세 이상 인구, 여기서 이제 Potential Workers겠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들의 비율이 이렇게 고용률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레이버 포스를 계산해 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취업자들의 숫자가 대략 뭐 2,700만 명,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110만 명 정도 되니까 이 둘을 합치면 2,824만 명이 이제 레이버 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은 레이버 포스 가운데 실업자들의 비율이 될 테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100을 곱한 다음에 실업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8% 정도 되고요. 4% 그 전달에는 3월 기준이잖아요. 2월에는 이제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3월에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가 대략 한 4,500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2,800만 명이니까 이렇게 비율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 고용률도 계산할 수 있겠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4,500만 명 가운데 취업자 숫자가 2,714만 5천 명이니까요. 27, 145, 땡땡땡 해서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100 해서 이제 고용률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레이버 폴스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는 한 60% 초반대 정도 되고 실업률은 4%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 우리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업자라고 공식적으로 실업자라고 구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그 관심을 갖고 노동시장을 우리가 볼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discouraged workers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underemployed worker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underemployed worker들에 대한 구체적인 뭐 번역은 따로 없지만 discouraged work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구직 단념자라고 불러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우선 discouraged worker들 그리고 underemployed worker들 모두 실업으로 카운트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업자는 아니에요. discouraged worker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구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실업자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discouraged worker들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레이버 포스 스테이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employed고 두 번째가 unemployed고 세 번째가 not in the labor force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실업에서 취업이 되기도 하고 취업에서 실업자가 되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다가 즉각적으로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직 단념자의 경우에는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얻고 싶지만 기회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리즈 워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디스커리즈 워커가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뭐 늘어나는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예상하는 어떤 구직 가능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싶은 건 언더임플로이드 워커들인데 언더임플로이드 워커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플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주말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 뭐 70시간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번 해보죠. 하루에 10시간씩.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매일 10시간씩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말도 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으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 이제 입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5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돼요. 여하튼 언더임플로이드는 어떤 사람은 70시간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일주일에 30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든가, 사실 30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70시간 일을 할 수 있다면 소득을 2배 이상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언더임플로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임플로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일을 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들여다볼 만한 이제 지표 가운데 하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더임플로이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실업률이 지난 1990년부터 한 30년 전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 대체로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실업률이 하락하고요.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이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션,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과정에는 대체로 이제 실업률이 상승하고요. GDP는 하락하고,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GDP가 보통 이제 2분기 연속 하락하는 경우에 이제 보통 그 리세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기계적으로 GDP가 이제 2분기 연속 하락했으니까 리세션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이제 경제학자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리세션인지 아니면 이제 붐인지를 판단하는 그 뭐 경기 판단 위원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커미티가 있고 그 커미티의 멤버들은 이제 거시경제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연속으로 GDP가 하락하는 경우,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해서 지금이 리세션이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런 거죠.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 홍길동 같은, 그러니까 리세션을 리세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약간 홍길동 같은, 굉장히 싫어해요. 리세션이라고 부르면. 저도 뭐 전에 다른 그 서울여대 오기 전에 다른 직장에 있을 때도 정부,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은 더 심한 것 같고, 이제 과거에도 리세션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경제에 관련돼서 굉장한 그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한 신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념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들마다 어떤 신념이 있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다, 그러니까 리세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그 어떤 뭐라고 갑자기 딱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심리적인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리세션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소비도 크게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뭐 고용도 크게 위축이 되고 투자도 크게 위축이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션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세션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경제학자들
특히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주변의 거시경제자들 사이에서는 객관적인 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면 그럼 리세션에 적합한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데 자꾸 지금 상황이 리세션임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리세션을 인지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위기 극복 이런 표현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위기 극복, 예. 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위기 극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한국의 실업률입니다. 이건 제가 프레드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받아왔고, 프레드. 90년부터 2020년 2월 데이터까지 이건 2월 데이터까지. 그래서 지난 1월에 실업률이 그 IMF 경제 위기 때 실업률이 이제 8%를 넘었었고요. 대량 해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5% 도달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또 상승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한 건, 조금 이상한 건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에 가장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던 기간이 정확히 1년 전이거든요. 2, 4분기, 3, 4분기였는데 작년 2020년 예, 세컨 쿼터 그다음에 서드 쿼터에 사실 이제 충격이 가장 컸었는데 이제 당시 그때는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고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1년 들어서면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거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2020년에 여러 가지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들이 시행이 됐을 거예요. 실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 대충 한 6개월 정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6개월이 끝나게 되면 보통 이제 예산 문제로 2020년 그러니까 회계 연도죠. 2020년 12월이 되면 대체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모두 종료가 돼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달 보통 2개월,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제 위기가 있었던 기간에 그 이듬해 1월에는 실업률이 대체로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승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1년 들어서면서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 있고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리세션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회복하고 있는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경제 활동에 있던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색하네.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 중에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그림에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직 활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였던 실업률 상승은 이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체로 뭐 정리해고가 연초에 뭐 크게 있었다든가 뭐 아니면 뭐 구조조정이 있었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증거들은 없으니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당국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자로 카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던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플렉서블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비즈니스 컨디션이 안 좋다면 이제 대체적으로 쉽게 해고가 가능한 노동시장이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15%까지 상승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한국 노동시장 우리 실업률은 6%도 안 되는데 미국을 봐라 15%까지 올라갔다. 이런 비교는 말이 안 되는 비교예요. 뭐 오렌지와 애플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비교도 저는 넌센스죠, 그죠? 넌센스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OECD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다수의 국가들 OECD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경제 회복을 보이는 국가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가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초이스해서 그 국가에 가서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그 국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면 그 시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비교 자체가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경제 구조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 비교를 남발하는 거는 저는 뭐랄까요? 두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거나, 그렇죠? 예. 뭐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겠죠. 미국은 대체로 이런 모습을 보였고,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제 촉발되었던 굉장히 심각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업률이 상승했었던 10%까지. 그래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경제 전체의 고용이라고 하는 고용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겠죠. 앞서 제가 설명했던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같은 혹은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어떤 지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이제 고용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우리가 간단한 수요 공급, 노동시장 수요 공급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그대로 노동시장에도 적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임금이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고용 수준이 결정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먼저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공급 곡선을 살펴보고 이 둘을 하나로 결합해서 균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노동 수요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할 거예요. 간단하게. 디맨드 사이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서플라이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경제를 크게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가게가 하우스홀드가 가게죠. 가게가 이제 노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기업들은 노동 서비스를 수요합니다. 이제 기업들이 바로 노동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노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노동 투입량을 결정을 할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 투입량 수준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바텀 라인은 뭐냐면 한 사람을 혹은 1시간, 노동 시간을 1시간 더 투입하거나 우리 편하게 시간 단위로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걸 고용으로 연결시키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용할 때 혹은 한 사람을 고용할 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때 기업이 얻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느 경우에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로 얻는 수입도 한계 수입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업이 추가로 얻는 수입도 한계 수입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했을 때 기업이 추가로 얻는 어떤 수입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생산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수입을 얻는 것이니까 한 사람을 고용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을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추가로 얻는 수입이 한계 수입이니까요. 마지노 레비뉴의 정의가 추가로 얻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로부터 얻는 수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계 수입을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그에 따른 비용을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고용할 때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추가로 발생하는 하는 비용은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면 계속해서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추가로 얻는 수입보다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면 고용을 반대로 이제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디에서 스탑을 하게 되냐면 어느 수준까지 고용을 하게 되냐면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하고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극대화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노동을 투입하는가, 노동 서비스를 투입하는가. 바로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 수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계 비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계 수입은 추가로 고용한 사람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로 생산한 것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생산한 것을 시장에 판매하게 되면 어떤 시장 가격으로 그로부터 이제 기업이 수입을 얻는 것이고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임금이 되겠죠.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임금. 그래서 한계 수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계 생산물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이 경우에 지금 우리의 컨텍스트에서는 한계 비용은 여러분 그 독점 기업의 경우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의 경우 한계 비용은 다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비용은 그냥 그들의 유니버설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딱 틀에 박힌 어떤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냥 추가적인 비용이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은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 비용은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되니까 임금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계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볼 텐데 교과서에는 이제 바버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저희 동네도 몇 년 전에 이발소가 몇 개 있었는데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이발소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이발소 한 개 남았어요. 헤어샵 되게 많은데 미용실은 굉장히 많아요. 미용실은 뭐 하나 없어지면 다시 또 바로 하나 생기고 이제 그렇게 변하는데 바버샵은 계속해서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헤어샵이라고 하겠습니다. 헤어샵의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어떤 가정을 하려고 하냐면 헤어드레서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은 시간당 $15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중에 이제 한계 비용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마켓 웨이지는 헤어드레서의 마켓 웨이지는 $15고요. 1시간에. 그다음에 이제 헤어샵에서 헤어드레서를 한 사람 고용한다면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헤어드레서는 시간당 $25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 수입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헤어드레서를 투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시간당 $25의 한계 수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헤어드레서를 고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시간당 $20만큼 한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헤어드레서를 또 고용을 하면 이 사람은 시간당 $10의 한계 수입을 만들어내요. 뭐 미용실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바쁜 시간에 가면 헤어드레서 모두 다 열심히 선생님들 열심히 이제 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되지만 한가할 때 가면 어떨 때는 뭐 한 3명, 4명 이런 미용실도 있잖아요. 헤어드레서가 한 3명, 4명 되는 조금 큰 규모가 큰 미용실도 있습니다. 이제 가보면 보통 한 2명, 3명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종종 가는 미용실이 규모가 조금 커서 저희 동네에 한 3명, 4명 정도가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실장님인가요? 원장님인가는 또 따로 계시고 그 옛날 10년 전부터 다녔던 데인데 중간에 이렇게 규모가 좀 커졌어요. 장사가 잘 돼서 그런지 규모가 좀 커지고 그랬는데 여하튼 어떨 때 가면은 바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가면 한 2명, 3명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전형적인 미용실 혹은 헤어샵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제 손님의 숫자가 그렇게 막 뭐 들쭉날쭉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한 사람 헤어드레서를 채용하게 되면 굉장히 분주하게 매일매일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뭐 두 번째 사람이나 첫 번째 사람이나 생산성은 똑같은 거예요. 기술도 똑같고 인간성도 똑같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손님이 뭐 늘상 똑같이 온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한 사람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럼 추가로 채용한 사람의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두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헤어드레스를 채용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 중에 세 사람 중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세 번째 사람의 한계 수입은 두 번째 사람의 한계 수입보다는 조금 더 감소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어드레서는 $15를 받지만 이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25니까 그렇죠? 한계 수입은 $25니까 첫 번째 헤어드레서는 $10만큼의 수입을 여기서 이윤이겠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요. $15만큼 한 시간에 급여를 받지만 $25의 한계 수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0만큼의 이제 이윤을 헤어샵은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헤어드레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5를 받지만 이게 W라고 한번 해보죠. 시간당 임금. 이 사람의 한계 수입은 $20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윤은 이제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헤어드레서는 한계 수입이 $10지만 웨이지는 $15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5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5만큼 임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헤어드레서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기업 활동이라든가 뭐 지금 헤어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비즈니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주방에 셰프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투입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까지는 적당하겠지만 세 사람, 네 사람 투입해봐야 뭐 손님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뭐 투입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추가적인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서빙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투입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투입된 사람들, 노동의 한계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헤어샵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몇 명의 헤어드레서를 투입하는 것이 좋을까? 3명까지는 투입하지 않을 거예요. 3명을 투입하게 되면 오히려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2명까지만 투입하겠죠. 2명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헤어샵의 경우는 그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제 경제 이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영하도록 이그젬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그젬플에 넣었냐면 첫 번째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자본의 한계 생산도 체감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해서 노동을 투입해봐야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산출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스타벅스 이야기도 했었고 비슷한 이그젬플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은 체감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헤어드레서 한 사람이 뭐 머리를 해야 되는데 뭐 펌을 할 수도 있고 염색을 할 수도 있고 헤어컷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헤어컷만 생각해 보시죠. 컷을 하는데 헤어컷을 하는데 1시간에 할 수 있는 헤어컷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드레서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님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손님은 일정한데 머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일정하고 미용실의 스페이스도 일정합니다. 그다음에 미용실에 의자도 있잖아요. 의자의 개수도 다 일정해요. 그다음에 샴푸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기계도 열펌 뭐 염색하는 기계 이런 장비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헤어드레서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더 많이 헤어컷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투입된 헤어드레서가 만들어낼 수 있는 헤어컷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컷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헤어컷의 가격이 있죠. 그렇죠? 헤어컷의 가격. 그럼 한 사람의 헤어드레서가 얼마만큼의 헤어컷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요. 추가로 투입된 헤어드레서가 얼마만큼의 헤어컷을 만드는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이제 이걸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헤어컷의 가격이 있습니다. 여자 머리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 머리는 한 저희 동네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뭐죠? 저기 우리 학교 근처에 학교 후문 쪽에 가면 그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도 예전에 미용실이 한 3개쯤 있었어요. 3개, 4개 있었어요. 한 7, 8년쯤 전에 제가 처음 서울여대 갔을 때 그때랑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 한 2개 또 없어졌죠. 예,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학교 근처는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3년, 2년쯤 전이니까 그때 한 15,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한 2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여기에 이제 2만 원을 곱해주는 것이죠. 헤어컷. 그러니까 투입된 노동이 생산해내는 어떤 산출물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아웃풋이 있을 텐데 그 아웃풋의 가격을 곱한 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예, 노동자의 한계 생산의 시장 가치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예요. 그러니까 뭘 생산해내느냐에 따라서 생산해낸 것에 이제 시장 가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헤어컷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헤어컷의 가격을 곱하면 그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컷의 가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헤어컷의 가격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체감하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도 체감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MPL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MPL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요. 여기에 이제 생산된 재화의 가격 P를 곱하면 이게 바로 헤어컷의 가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MPL이 바로 추가로 투입된 헤어드레서가 생산하는 헤어컷이 되겠죠. 추가로 생산하는 헤어컷.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에서 봤던 헤어샵 이그젬플에서 두 번째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은 그러니까 헤어샵이겠죠. 기업은 이제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노동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있죠. 그렇죠?
또는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크다면 계속해서 노동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개 비용은 일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웨이지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한개 비용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한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노동의 한개 생산물 가치를 가리키니까 노동의 한개 생산물 가치는 노동을 계속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경우에는 이윤이 0보다 큰 경우죠.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동을 투입하다 보면 한개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한개 수입이 바로 노동의 한개 생산물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같아지겠죠.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이윤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추가적인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노동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그젬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텐데 우선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게 체감하니까요. 노동 투입량입니다. 헤어드레서의 숫자예요. 시간이라고 봐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한계 생산입니다. MPL.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헤어드레서를 투입했을 때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뭐 서비스 같은 것들, 뭐 헤어컷, 펌, 뭐 염색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투입한 헤어드레서는 그만큼 생산해내지 못할 거예요. 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점점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헤어컷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걸 시장 가치로 환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헤어컷의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곱하기 P. 이게 바로 곱하기 P 하면 뭐 그냥 MPL의 그냥 가격만 곱한 거니까 이 곡선의 모양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죠. 여기다 그린 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예요.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입니다. 그래서 VMPL이라고 불러요.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해서 VMPL입니다. 쉽게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임금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제 헤어드레서, 헤어샵 같은 경우에 뭐 원장님이 더 높은 급여를 뭐 헤어드레서에게 이제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히 뭐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뭐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냥 뭐 equally treat 한다면 그러면 그냥 시장 임금을 지급하려고 하겠죠. 원장님은 헤어드레서의 임금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임금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시장 임금이 주어진다면 이제 비교를 하겠죠. 한 사람을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 바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입니다. 이만큼이고 지급해야 되는 임금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헤어드레서를 채용할 것이고 두 번째 헤어드레서를 채용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봤더니 추가적인 수입이 여전히 추가적인 비용보다 높아요.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채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임금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면 어디까지 노동을 투입하게 되냐면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Market Wage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투입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그림에서는 여기까지 헤어드레서를 투입할 거예요. 노동 투입량이 될 거예요. 최적,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헤어샵의 최적 노동 투입량이 되겠죠. 이건 뭐 너무 규모가 작다. 헤어샵, 뭐 청담동이나 뭐 이런데 헤어샵은 굉장히 크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자주 찾는 헤어샵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너무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 뭐 이마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트.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가 굉장히 많죠. 뭐 한 층에서 보통 이제 한 2, 3층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보면 한 층에서 일하시는 분들 숫자만 대충 이렇게 봐도 한 3, 40여 명은 되는 거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마트 같은데 이마트 같은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하나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그 기억을 한번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해보시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제가 중간 시험 전에도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예전에는 노영환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는 뭘 여러분이 배우셨는지 제가 모르니까 막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요 곡선은 뭐냐면 가격이고 수요량이죠, 그렇죠? 가격이 주어지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을 수요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스케줄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더 적게 구입하려고 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수요 곡선이 뭘 의미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자, 여기에서 지금 웨이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만일 웨이지가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면 헤어드레서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미용 산업에 적용되는 임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낮다고 한다면 헤어샵 원장님은 몇 명의 헤어드레서를 채용하려고 할까? 더 많은 헤어드레서를 채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한계 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했다면 그 다음에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헤어샵의 원장님은 전보다 적은 헤어드레서를 채용하려고 하겠죠. 한 사람 두 사람은 이제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웨이지가 상승하면 노동 투입량을 줄이고 웨이지가 하락하면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거죠. 제가 설명했던 수요 곡선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헤어샵이죠. 어떤 기업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Curve는 바로 뭘 보여주냐면 이 기업의 해당 기업의 그러니까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헤어샵의 거예요. 이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고 이 헤어샵 원장님 거란 말이에요. 원장님 거 아니 헤어샵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헤어샵을 죄송합니다. 이러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커브를 가지고 있는 이 해당 기업의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잖아요. 웨이지가 상승하면 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을 따라서 내가 몇 명의 노동을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업의 마지노 밸류 오브 마지노 프로덕터블 레이버 커브를 바로 그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하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바로 시장의 임금과 그다음에 자신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노동 투입량을 결정을 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마켓 웨이지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서 원장님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는 이건 헤어샵 거예요. 헤어샵. 헤어샵에게 고유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헤어드레서의 임금이 변한다면 이제 헤어샵은 몇 명의 헤어드레서를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정은 이 노동 수요 곡선 상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헤어샵의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 이 노동 수요 곡선이 바로 기업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되는 것이죠. 웨이지. 뭐 달러로 다 표시한 거니까요. 같은 금액 단위로. 그다음에 이쪽이 레이버 노동 투입량이에요. 자, 그러면 웨이지가 상승하면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노동 투입량을 줄이고 웨이지가 하락하면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노동 투입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변할 때는 노동 투입량의 변화가 바로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수요 곡선 상에서. 그래서 along the curv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 상에서의 변화가 바로 along the curve라고, along the demand curve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뭐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이지가 변하면 노동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지 그 곡선상에서의 변화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그러니까 쉬프트하는 겁니다. 이건 전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프트는 노동 수요 곡선이 혹은 이 기업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curve가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경우.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사실 웨이지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웨이지가 변해야 곡선상에서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웨이지와 상관없는 다른 요인이 변할 때, 그렇죠?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바뀔 때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웨이지가 변할 때의 변화는 이제 곡선상에서의 이동이고요. 다른 것들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웨이지는 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변하게 된다면 이제 디맨드 커브 자체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아웃풋 프라이스. 이건 이제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화의 가격이죠.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헤어샵 이그젬플에서는 이제 헤어컷의 가격이 될 거예요. 헤어컷 혹은 뭐 염색할 때 가격, 펌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하면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이나 염색할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된 재화의 수요예요. 수요의 변화. 노동 수요가 아니고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어컷에 대한 수요의 변화, 펌에 대한 수요, 스트레이트 파마 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아진다든가 이렇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때 첫 번째는 파마한 가격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마에 대한 수요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변화고요. 테크놀로지. 네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입 요소 가격 변화. 투입 요소의 가격. 우리 그젠플에서는 뭐 재료비 같은 거겠죠. 재료비, 임대료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할 때 노동만 투입하는 건 아니니까 그 여타 다른 투입 요소들의 가격, 투입 요소의 가격입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죠. 먼저 이제 여기에서는 헤어컷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실제로 미용실에서 헤어컷의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는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가격이 계속 일정하다가 최근같이 이제 물가가 막 상승하는 압력이 강해지는 경우, 대체로 이제 물가가 대부분 다 상승할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승하는 경우 이제 뭐 여러분 아마 조만간 몇 달 안에 미용실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던 미용실 헤어샵에 한번 가보시면 가격이 상승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10중 8구 상승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헤어컷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사실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금 거시경제학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의 가격은 다 상승했는데 헤어컷의 가격만 상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 사실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른 그 음식 가격은 다 상승했는데 짜장면 가격만 상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의 상대 가격은 하락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헤어컷의 상대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싸게 느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상승했는데 헤어컷의 가격만 상승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상대 가격은 하락한 거니까요. 상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월급은 다 올랐는데 제 월급은 안 올랐어요. 그럼 제 월급은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리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 곡선까지는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헤어샵의 노동 수요 곡선은 바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고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는 생산된 재화의 가격 곱하기 노동의 한계 생산이란 말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헤어컷의 가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헤어컷을 몇 개를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헤어컷의 가격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한 거예요.
뭐 상대 가격이든 절대 가격이든 하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value of marginal profitable labor는 떨어질 거예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게 P 곱하기 NPL인데 P가 하락했으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웨이지가 주어져 있을 때, 웨이지가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전보다 더 적은 헤어드레서를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했는데 어떤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게 용이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 투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요의 증가, 수요의 변화죠. 여기서 이제 수요가 감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요 감소. 사람들이 갑자기 그 머리를 안 자르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머리를 뭐랄까요? 네, 뭐 헤어컷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그 헤어샵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부 다 줄어들 거고요. 그럼 당연히 헤어샵의 헤어드레서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질 거예요. 당연히 앉아서 머리를 만지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링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전반적으로 한계 생산이 이 경우에는 이제 P가 하락한 건 아니고요.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에서 헤어컷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면서 머리를 만지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만지는 시간이 더 많아질 테니까 헤어드레서의 NPL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이 하락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헤어샵의 노동 수요 곡선이 이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웨이지가 일정할 때 전보다 더 적은 헤어드레서를 고용하려고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의 변화입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이제 머리 염색을 해야 되겠죠. 염색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데 뭐 염색하는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요. 그다음에 열펌, 뭐 다양한 형태의 펌 기계들이 뭐 미용실에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파마를 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든가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는 어떤 뭐 약품이 새로 케미컬 같은 것들이 새로 그 친환경 뭐 소재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훨씬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기술의 발전은 헤어드레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인데 이 가격은 일정할 거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전보다 높아질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정반대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임금 수준이 전과 동일할 때 더 많은 헤어드레서를 고용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타 투입 요소들의 가격이 변할 때 뭐 노동을 헤어드레서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뭐 기계도 있고 다양한 도구들도 있고 뭐 첨단 뭐 장비, 첨단 시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용실 가보면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임대료도 내야 되고요. 등등등 다른 여러 가지 재료비들이 발생할 텐데 이러한 비용이 만일 하락한다면 여타 인풋 프라이스가 하락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뭐 미용실의 공간, 스페이스를 더 넓힐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른 재료를 더 많이 투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다른 투입 요소들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뭐 등등등 기계를 더 많이 투입한다든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에서
P 곱하기 NPL인데 P는 뭐 변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많아졌으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안쪽으로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높아질 테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러한 변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노동 시장에서 디맨드 사이드를 봤고요. 디맨드 사이드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수요 곡선은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노동시장 전반적인 수요 곡선. 어떤 하나의 헤어샵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뭐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도 사실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우선 이제 미용 산업, 뷰티 인더스트리죠. 미용 산업 혹은 뭐 헤어샵 인더스트리 관련해서 모든 헤어샵의 노동 수요 곡선을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다 더해서 미용 산업에서의 전반적인 그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비슷한 작업을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해보는 것이죠. 뭐 식료품 산업, 뭐 여러 가지, 뭐 제조업 이렇게 다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서비스업까지 확장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다 더하면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1단계로 산업별로 한번 개별 기업들의 노동 수요 곡선을 총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총합한 노동 수요 곡선을 다시 총합을 한다면 경제 전체의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뭐 교육 수준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노동 시장에서 경험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숙련도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스킬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전반적인 실업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이제 좋고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찾아본다면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특성의 차이라든가 능력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스킬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노동 시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노동 시장에서 뭐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자 이런 주제를 이제 고민해 본다면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노동시장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노동시장을 생각을 해야지만 임금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어떤 노동시장의 더 깊은 좀 더 디테일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고용 수준과 전반적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사실 보고 싶은 거니까 단순하게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이 마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노동시장은 이제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시장은 이제 하나만 단일 노동시장, 싱글 레이버 마켓을 우리가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맨드 커브도 하나면 충분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로 가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노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제 제공하는 사람들 주체는 가게니까요. 이제 가게의 문제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선 깊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논리적인 근거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체로 물론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과 웨이지와 노동 시간 사이에 이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노동 투입량, 노동 공급량. 노동 공급량이 뭐냐?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노동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웨이지고요. 이쪽이 노동 투입량, 노동 공급량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임금이 상승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는 제시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시간, 뭐 하루 24시간, 뭐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죠? 168시간인가요? 예, 168시간 주어진 시간 중에서 이제 뭐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자기 관리하는 시간, 반드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시간들, 뭐 식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이제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의 일부를 뭐 여러분처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액티비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가 시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자기 개발을 하는데 다른 그 이외에 뭐 공부라든가 혹은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다양한 액티비티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웨이지가 점점 상승하면 내가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대가겠죠. 웨이지가 점점점 상승하게 되면 대체로 사람들은 다른 액티비티를 조금 줄이고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체로 웨이지가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다른 액티비티를 줄이고 여가라든가 그 이외의 액티비티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 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얼마만큼을 내가 일을 하고 얼마만큼을 여가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조종하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아예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계속 상승하면 전엔 전혀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임금이 상승하면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하면 노동 공급량은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구간을 여기에 이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24시간. 그 가운데 잠자는 시간 반드시 빼야 되고 뭐 식사하는 시간 뭐 반드시 어떻게 조정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자기 관리하는 시간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럼 대략 뭐 하루 24시간 중에 대략 10시간 정도는 반드시 이렇게 빼놔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체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반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5천만 명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웨이지가 무한히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도달해서 5천만 명이 다 일을 하고요. 물론 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하면 4,500만 명이죠. 4,500만 명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인구죠, 인구. 인구 또는 시간 제약이에요. 가용 시간이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임금이 어느 수준 이상 도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지 않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서플라이 커브 조금 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